예,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나라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도입된 역사에 대해서 조금 개강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1999년도 말 대통령과 회의석상에서 이때 김대중 대통령 때죠. 노인복지 전문가들이 고령화 사회 진입에 앞서서 정부가 수행할 노인복지 정책 과제 하나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보호 문제 해결을 제시한 것이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에 2000년 1월에 노인 장기 요양 보호 정책 기획단이 설치가 되고 여기에서 이 정책 기획단에서 공적 노인 요양보호 체계 발전 방안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노인 기능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이 노인 기능 평가 도구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의 일상 수행 능력이 떨어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호를 하는 게 장기 요양보 제도이기 때문에 이 이제 도구를 개발하는 게 필수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시설의 기능 재정립 및 재원 운영 계획 중심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기획단에서 연구된 것인데 어쨌든 이 기획단의 연구가 구체적인 공적 노인 요양 보호 체계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2003년도에 참여정부가 수립되면서부터 제도 도입을 구체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 노인 요양 보장 추진 기획단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제도 모형 설계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노인 요양 보장 추진 기획단의 구체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정 방식이 이제 중요한 게 역시 재원 조달 방식이 되겠죠. 재원 조달 방식은 사회보험과 조세가 혼합된 형태로 구축하도록 한다. 자, 그래서 사회보험 적용자는 보험료와 조세, 본인 부담 비율을 5대 3대 2로 구성하고 어쨌든 이 시기에는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공축부조 대상자는 조세와 본인 부담 비율을 9대 1로 한다. 단 기초보장 수급자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결정이 됐고 또 최중증 장애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대한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애초에 사실은 이름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이 아닌 노인 수발보장법이었습니다. 수발보장법이었는데 이게 이제 예, 공청회 2005년 9월 15일 날 최종 공청회가 개최가 되는데 부족한 협의를 거쳐 2005년 10월 19일부터 11일 1월 8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서 2006년도 2월 16일에 정부가 노인 수발 보험법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죠.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노인 수발 보험법이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을 이름이 수정이 되게 되는데 이게 어쨌든 우여곡절로 07년 4월 2일 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고 08년 7월 1일부터 드디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 제도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경과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좀 정리를 해보면 2009년 03월 달에 외국인 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제외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9년도 5월 달에는 농어촌 지역 거주 수급자 본인 일부 부담금 감경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때 노인 장기요양 등급 체계가 개편이 되는데 5등급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게 치매 특별 등급이라고 보통 불리는데 5등급이 신설되고 그러니까 3등급 체계에서 5등급 체계로 이제 개편이 됐죠. 그리고 2008년 1월 달에 인지 지원 등급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 신체적 기능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치매 질환자까지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이 됐고요. 2008년도 8월 달에 장기요양 본인 일부 부담금 강경 대상자 확대가 됐고 2009년 12월 달에 장기요양 기관 지정제, 지정갱신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주요한 그런 어떤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도의 기본적인 성격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1, 2차 강의에서 주로 유럽 제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제도의 이 성격 그리고 제도의 성격 변화, 개혁 뭐 이런 것들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우리나라 제도의 기본 성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기 사회보험 방식을 근간으로 한 국고 지원 방식을 채택했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다양한 그런 어떤 방식들을 채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되는데 우리는 단일한 어떤 단일한 제도 속에서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어떤 나라로 분류했다는 사실을 상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는 조세 방식이 아닌 사회보험 방식이 되고요. 이 사회보험 방식을 근간으로 해서 일부는 공적 부조 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건강보험과 합체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의 일정한 이것도 매년 변동이 되는 것이죠.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건강보험료액의 일정한 비율을 곱해서 산출하는 그런 어떤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지백의 20%에다가 공적 부조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정한 정도의 본인 부담금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20%, 그 중에서 비급여 한모비 식재료비 임용료는 본인 부담으로 전액 본인 부담으로 되어 있고요. 시설급여는 어쨌든 본인 부담 20%, 재가급여 거주자 그러니까 이용자가 거주하는 그런 어떤 집에서 수행이 되는 서비스를 우리가 재가급여라고 부르는데 재가급여는 본인 부담 15%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의 2분의 1 각각 비례 2분의 1로 그렇게 경감이 되고 있습니다. 시수는 그러니까 10%고 제가 7.5%가 되는 것이죠. 근데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무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도 역시 이제 기억해둬야 할 사실이죠. 이것도 이제 보통 이제 그 나라의 헬스케어 제도가 일부 담당하는 나라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헬스케어 제도에서 그냥 다 담당하는 그런 예외적인 나라도 있고 또 장기요양급여의 여러 급여 중에서 일부 급여를 헬스케어 담당, 일부 급여는 또 별도의 어떤 제도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 이런 방식 등 다양하게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건강보험법과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을 해서 제도 자체가 어쨌든 공인공여 헬스케어 제도와는 별개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게 일상생활 수행 정도죠. 보통 ADA라고 부르는 일상생활 수행 정도가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수행의 정도를 고려한 요양 필요도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어떤 보편적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사실은 소득에 비례해서 이렇게 좀 차등적으로 제공되는 나라도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쨌든 소득에 관계없이 요양 필요도 즉 일상생활 수행 정도에 따라서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비의료적 간병수비 중심의 제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정의됨에 따라서 의료적 행위가 중심을 이루는 요양병원은 건강보험 제도에서 그 요양병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강보험 제도에서 지불이 되고 있다. 이런 것도 역시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일반적인 뭐 장애인 대상으로는 비슷하게 관계의 문제가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일단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서는 65세 미만자 노인 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수급 대상 제외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험자 및 관리 운영 기관의 일원화가 되겠습니다. 관리 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 운영 기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보험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가 되었습니다만,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별도로 관리 운영 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도 역시 특징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급여는 좀 예외적인, 뭐 여러 나라에서 사실은 뭐 현금급여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현금급여 상당히 예외적으로만 뭐 제공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민간 영리 요양시설에 대한 강한 의존도, 이것도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공적인 영역 바깥에 있는 그런 어떤 민간 영리 기관이 이 이제 요양 같은 요양 시설에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촉진시켜서 사실은 필요한 설비를 이렇게 좀 공급받는 뭐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사실은 좀 일탈행위랄지 또는 이런 요양실이나 요양보호소의 근로 이 조건 자체가 이제 열악하달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재 출연을 하고 있죠. 이건 뭐 신문에서도 뭐 신문이나 또 언론, TV 같은 데서도 가끔씩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청 대상을 보면, 다음 정리를 좀 해보면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보면 뭐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수급 대상 범위 국가별 현황을 보면 뭐 전령대를 대상으로 해서 제공되는 나라 꽤 있습니다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60세 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제한적인 것이죠.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수급자, 뭐 수급자 자체가 이게 좀 조금 외국의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좀 한정적인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 등급이 되겠습니다. 등급은 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등급을 보면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증 점수가 90분 이상인 자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뭐 저도 사실은 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한 10년 정도, 10년 넘게 사실은 뭐 10년 넘게 등급 판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종사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장기요양 제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편인데, 자 1등급은 거의 와상 상태에 있는 그런 분들이죠. 2등급은 일상생활에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증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가 되겠습니다.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증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가 되겠습니다. 4등급 일상생활에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증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가 되겠습니다. 5등급은 뭐 이게 치매 등급이라고 불리는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증 점수 4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경험을 통해서 좀 약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역시 초기에는 사실은 뭐 등급판정이 상당히 좀 엄격했습니다. 초기엔 상당히 엄격해서 사실 가능한 한 뭐 재원의 문제, 재정적인 어떤 문제 때문이겠지만 좀 가능한 어쨌든 좀 엄격하게 판정을 해서 이게 응급에 판정을 해서 어쨌든 이 뭐 재정적인 문제가 좀 악화되는 것을 좀 방어하려는 그런 어떤 경향이 강했습니다만 뭐 시간이 갈수록 사실은 이게 뭐 어떤 그 판정 기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여가 되겠습니다. 급여는 뭐 앞서 뭐 잠깐 나왔지만 뭐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연금급여 뭐 이렇게 돼 있고 역시 시설급여는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할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을 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의 시설급여는 사실 중증 환자가 아닌데도 뭐 중증의 환자라기보다는 환자는 사실은 요양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일상생활에 불편한 정도가 상당한 정도가 아닌 경우에도 시설급여에 입소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그런 어떤 지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가능한 어쨌든 뭐 시설급여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설급여 오준한 정도가 꽤 높은 뭐 이런 상태이고 뭐 가능한 한 시설급여 입소자 수를 줄이려는 것이 정책적인 목표 지향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그다음에 제가 급여가 되겠습니다. 제가 급여는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활동의 지원, 예, 주로 일상생활의 지원이죠. 목욕이나 간호 등 제공. 이때 간호라고 하는 것은 뭐 요양보호사가 아닌 전문적인 간호사의 어떤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뭐 이런 것들이 제가 급여의 내용들이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재가급여가 이제 뭐 24시간 그런 어떤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사실은 뭐 이런 어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역시 이제 가족들이 이제 비공적인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뭐 이런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 여전히 가족들의 부담이 뭐 아주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그런 어떤 상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겠다. 그것도 역시 이제 개선 방안 중에 하나. 지금까지보다도 더욱더 재가급여를 통한 이제 뭐 보장성의 정도를 좀 확대시켜가는 거, 좀 더 충실한 그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과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특별임금급여는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외국에서는 경급의 비중이 역시 이제 상당한 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 근데 우리는 특별임금급여라고 해서 상당히 예외적으로만 임금급여가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인프라가 부족한 가정, 천재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 그 밖의 사유로 장기요양 기관에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뭐 그렇게 돼 있고 상당히 예외적으로만 지급되기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나라 장기요양 급여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좀 주로 뭐 해외 제도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제도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 구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수고하셨습니다.